비상대책위원회란 말 그대로 정상적 방법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비상한 수단을 강구하는 기구입니다. 여야 3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를 운영하게 된 초유의 사태, 그만큼 비정상적인 우리 정당 정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본교수, 김광덕 데일리한국 뉴스본부장, 양문석 전 미디어스 논설위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족 채용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서영교 의원 자신을 계기로 국회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당의 어떤 결정이라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수님, 일각에선 서 의원을 상대로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본인은 일단 1년치 세비만 반납하겠다라는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저 탈당 그 요구에도 뭐든지 어떤 그 징계도 받아들이겠다 했지만 탈당까지는 아마 좀 뭐 곤란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서 의원이 평소에 정말 좀 아주 좀 진지하게 그러면서도 좀 점잖게, 품위 있게 이렇게 남을 대했더라면 오늘날 아마 이 역풍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앞으로 말이죠. 이제까지는 공격 본능 여기에만 충실했지만 앞으로는 품격 있는 품위 있는 이런 정치의 모범을 보이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서영교 의원 사실 뭐 또 생각하면 나만 그랬냐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남에 대해서 너무 모질게 해가지고 남의 가슴에 수없이 많은 못을 박았거든요. 사실 저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남한테 그렇게 위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더구나 국민의 그 대표로서 국민의 품격 유지까지도 대표해줘야 될 국회의원이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함으로써 국민 이 그런 역풍을 이제 받은 데 대해서는 스스로 아마 반성의 그 기회를 삼아야 되겠고요. 서영교 의원 스스로 말했듯이 이 경우를 해가지고 국회가 말이죠 앞으로 그런 면에서 자정의 노력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또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영교 의원 말씀 그대로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뭐 설령 탈당하라는 말까지 나오더라도 그것을 스스로가 좀 그대로 자기 말대로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어떤 경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을 상대로 엄격한 잣대가 자신에게 되돌아왔다 그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번 사건이 국민 여론이 들끓었던 게 외려 김수민 박선숙으로 대표되는 리베이트 사건, 그 다음에 이군현 의원으로 그 대표되는 보좌관 상납과 그 불법 정치 자금 그 유용 사건, 이런 사건보다는 친인척 채용의 문제는 금수저론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부분이죠. 그 금수저론하고 맞닿아 있고 특히 딸의 이 인턴 경력과 로스쿨 입학과 직결돼 있으면서 젊은 층의 그 아주 민감한 감정선을 건드렸다라는 부분이 여론의 폭발력이 훨씬 더 컸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컸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는 거잖아요. 보좌관 그 월급으로 후원금 500만 원 계좌에 넣었던 게 이런 금수저론하고 갑질은 지금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그 사안이고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 두 개를 동시에 얻어맞고 사실상 자초하는 정치인이 돼버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어쨌든 오늘 당무감사원에서 3단계 그 요구 중에 최대치 요구인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리심판으로 넘어가면 5단계 그 징계 중에 최대치인 제명 조치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명 조치까지도 갈 수 있는 수준이다. 일단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확산된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청년 취업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청년 취업과 관련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또 자기 친인척을 취업했는데도 한 사람도 아니고 딸, 그다음에 뭐 동생, 그다음 오빠, 이게 등장인물이 너무 무대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정서를 자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는 지금 이제 뭐 의원직 사퇴라든가 그다음에 뭐 탈당 뭐 이런 식의 분명한 징계를 국민 눈높이에서 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윤리심판원의 아까 5가지 징계 중에 아까 이제 제명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제명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제명 바로 밑에 이제 당원권 정지. 이제 그게 있고 당직 정지 이런 게 있는데 아마 당직 정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당원권 정지도 나중에 정지되면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올해 뭐 세비를 1년 반납하겠다는 반납한다. 거로 이제 했는데 과연 그게로 국민 눈높이가 해결되겠는 여론이 해결되겠느냐 해서 아마 제명과 당원권 정지 사이에 네. 만약에 제명이라는 결정을 못 한다면 탈당을 권고하는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딸의 인턴 채용이 로스쿨 입학에도 뭐 영향을 끼쳤다라는 언급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그런 국회에서 지금 이제 법사위에 서영교 의원이 이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국회 법사위 인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에서야 아마 이제 그것이 기재됐을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면접에 굉장히 중요한 로스쿨 입학에 있어서 상당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의 입법과 관련한 일을 보조했다. 경험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고요. 또 한간에서는 의혹이 어쨌든 국회의원이었던 것이 부모님이 이제 연결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제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뭐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의 청년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분노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영교 의원이 사실은 이제 이 야권한테 사실은 국민들이 더 냉정한 잣대를 들이미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수 정치 세력의 부패와 비리를 문제 제기하면서 사실은 야당이 성장해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이 서영교 의원 더더욱더는 야당에서도 이 이제 부패와 비리 문제에 문제 제기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는 어떤 아이콘처럼 이제 사실 돼 있던 상황에서 본인이 동일한 이제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실망감. 배신감까지 네. 이제 느끼게 되면서 비난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사안이 어쨌든 개인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당에서 이제 윤리 심판은 어떤 결정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의미로 나중에 이제 기록될 수도 있다고 보여요. 굉장히 국민들이 높아진 눈높이. 과거 예. 같으면은 이것이 이제 몇 번 이제 보도되고 흐지부지했는.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국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언론도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에 뭔가 당에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까지 이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어쨌든 배지 국회의원의 지위까지 지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후에 국회의원들의 어떤 이런 이제 가족 채용 문제 이런 문제들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족 채용 논란이 이제 새누리당으로 불똥을 튀는 상황인데 새누리당 비대위가 신속하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희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혁신 비대위는 어제 8촌 이내 7인척 보좌진 채용과 보좌진 허위 임용 및 급여 유용을 금지하는 서한을 당 소속 의원들께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 비대위는 국민들께서 정치권의 특권이라고 여기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하고 또 혁신할 것입니다. 그 사안에 따라 해당자를 조사하고 강화된 당 윤리기구에 회부하여 징계 등 제재를 받게 할 것입니다. 비대위 대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도 포기하겠다. 새누리당 그런 걸 내놨는데요. 이 교수님, 예. 아까 지금 여러 분들 말씀해 주신 국민들의 눈높이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권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 특권 내려놓기 이거는 지난 그 국회 때도 계속 할 듯이 해놓고는 안 했죠. 그 전 국회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이번엔 근데 이제 새누리당엔 지금 박명재 사무총장 이분 예. 옛날에 행안부 장관 지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재선인데 어쨌든 저분이 또 굉장히 또 실천력이 실행력이 있는 그런 분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아마 어제 들어가자마자 또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분의 역량도 상당히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도 보이는데 왜 예. 그동안에 우물쭈물하다가 근데 특히 특권 내려놓기 전에 불체포 특권 이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게 법제화 못하면 저 사람들 또 거짓말하면 국민들한테요. 뭐 서영교 의원 정도가 아닌 불신을 받게 될 거다. 이 점을 그러니까 역풍이 엄청날 것이다.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셔야 할 거고 뭐 8촌 이내 이 채용 금지 있잖아요. 예. 이것도 친인척 보좌관. 반드시 법제화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왜냐하면 사실은 저 서영교 의원은 그 편하게 드러나서 문제지만 전수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있을지. 우수수수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랄까 나무 눈에 있는 저 네, 티끌은 보여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인다고 네, 네. 서로 지금 그런 입장인데 이번에만은 정말 이 지금 약속한 거 물론 이것뿐만 아니죠. 국회의원 뭐 200가지인가 되는 뭐 특혜 또 특별 예우 뭐 이런 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특혜도 있고 특권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재정비해 가지고 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반드시 꼭 필요한 이외의 것은 다 내려놓음으로써 아까 저 양 의원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거든. 그 앞으로 국민들한테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 이런 거 주었던 그런 특혜, 특권은 이번 참에 내려놓자. 해결해야죠. 예. 더불어민주당도 당규로 친인척 보좌진의 채용을 금지하겠다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여야가 이렇게 국회의원 특권을 버리고 그다음 잘못된 관행을 버리자 이런 걸 하는 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고 이 정도 안은 괜찮아요 보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이러한 얘기를 제가 취재하면서 한 20년 가까이 들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는 곧 될 것 같았는데 안 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상임위에 상정돼서 상임위 논의하고 나중에 본회의까지 갈 동안 수많은 변수가 되고 잊어버릴만 하면 이렇게 해서 국민들도 언론들도 감시에서 벗어나버리고 그래서 제가 요번은 나토 국회를 좀 벗어나자. 나토 국회가 뭐냐 하면 예. 노 액션 토킹 온이라고 말뿐인 말만 있는데 액션, 행동이나 법제화가 없다 이거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우리가 예. 나토 국회, 나토 정당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진짜 나토 국회를 벗어나서 진짜 법제화를 이번에는 20대 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나토 생각을 드리고 말씀하셔서 브렉시트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왜 그럼 새누리당에 이번에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거를 제시하느냐?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이제 야당이 총선에 전국을 주도를 하는 주도권을 잡는 듯한 모양을 비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야당이 이렇게 좀 궁지에 몰리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자기네한테 불똥을 튀는 거를 빨리 막고 이제 여당에도 지금 뭐 보좌진 채용한 친인척 채용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불똥을 막으면서 또 자기네 개파와 관련된 혁신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한 발도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개파와 관계없는 건 야 우리 이거 먼저 해서 딱 지르고 싶어서 네. 그런 신나면서 제시했는데 진짜 행동에 옮기느냐 좀 지켜보겠습니다. 나토 국회 막자고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세비 동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김광림 정책위장의 이야기 듣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특히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동결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생활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중량 평준화로 노동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열악한 여건에 계시는 하위 90% 분들의 생활 여건을 좀 더 나게 만들어가는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해서 이것이 공공부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의 시작을 정치권에서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의원 세비 문제는 생활비의 문제가 아니다. 중형 평준화를 위한 시작인데 모범을 보이자라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지나친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당내 반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많이 이제 얘기되어 왔던 상황이고 본인들에게 문제가 많다고 국민적 비난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비 동결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긴 한데 국민들은 아마 이제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세비를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정도의 비용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그만큼의 일을 잘 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더 많으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비용들 세비를 받으면서 그 정도로 이제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제 역할, 기능들을 하고 있느냐 여부를 사실 돌아보는 게 먼저일 거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사실은 약간 본질하고는 다른 측면은 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을 당장 귀에 솔깃할 수 있는 얘기를 이제 뭔가 하는 것인데 그거보다 우선 돼야 될 것은 본연의 일을 잘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아까 이제 보면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세비를 뭐 이제 동결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친인척 불체포 채용을 이제 특권. 네, 네. 하고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뭐 조정한다는 문제들. 근데 사실 그것을 국민들이 이제 인식하고 기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어야 사실 이런 것이 공수표가 아니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타난 문제, 야당의 의원들의 문제들도 있고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많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최소한의 상징적 행위라도 뭔가 징계하고 책임 있는 모습들을 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사실은 이 불체포 특권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문제들,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겠다는 문제들을 얘기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지. 진정성 있게 다가올 지금 것이다.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어떤 징계나 책임들 묻지 않고 이 얘기만 하게 되면 국민들이 또 공허하게 공수표를 날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문제로 갈 수 있거든요. 먼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먼저 책임 있는 액션할 수 있는 모습을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정책이 좀 순서가 있어야 되고 현안이 발생하면 본질을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현안이 발생을 하면 포퓰리즘식 그 대중영합주의로 빠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안철수 대표가 국회 개원 전에 세비 반납을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일정하게 그 당겨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한 세비 동결을 문제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권한이요. 얼마나 큰 권한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사례 하나로 지난해 우리나라 총 예산이 375조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1인당 1조 이상의 예산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받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주고 제대로 해라가 국민의 그 요구고 제대로 받고 제대로 하자가 국회의원의 그 의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1조 이상을 컨트롤하는 이 사람들이 수많은 선거를 치릅니다. 당내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선거, 지자체 선거, 수많은 선거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대로 주고 제대로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덜 주고 동결시키면 그 돈을 어디서 또 가져올 겁니까? 또 부정비리나 이권 청탁이나 또는 민원 해결을 하면서 부정한 돈에 자꾸 손을 대게 된단 말이에요. 유혹을 갖게 된다. 예. 그렇다면 세비 동결이 아니라 제대로 되고 정상적인 대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하는 게 맞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계속 대중영합적 이런 정책을 내놓고 빠져나가려고 하거나 외면하려고 하거나 그다음에 일정하게 다른 당보다 먼저 이야기해서 그 지지율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정치 행위가 더 미운 거죠. 네, 본질을 봐라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양 의원 말씀에 뭐 굳이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게 있어요. 뭐냐면 국회의원들이나 누구든지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지 남의 뭐 팔 베는 것보다는 그렇거든. 그래서 뭐냐면 자기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이를테면 앞으로 문제. 세비 안 올려줘. 네. 현 상태에서 동결이야. 이렇게 되는 게 더 아프겠습니까? 아니면 뭐 서영교 의원 뭐 제명시키는 게 더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월급을 무조건 깎자 뭐 이런 거 이게 포퓰리즘은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사실은 제대로 받고 제대로 일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월급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150만 원쯤 되거든요. 네. 한 달 세비가. 근데 이번에 뭐 다 세금 제했더니 누가 880 받았다 이랬는데 네. 그 1,150이 그러면 선진국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우리나라의 수준이 선진국보다 좀 높다는 거 상대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대비할 때 선진국은 한 3배 정도 되는데 우리 한 5배 가까이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로 볼 때는 조금 깎아도 되긴 된다 하는데 지금 깎자는 게 아니라 동결이니까 예. 지금 격차 해소, 양극화 문제로 격차 해소가 이슈가 되는 거니까 원래 뭐 포퓰리즘 주장하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닌데 한 번 정도는 동결을 네. 반성하는 의미에서 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한마디만 합시다. 누가 인상하자고 했던 여론이 있었거나 내부 논의가 있었으면 동결이 의미 있는 정책일 수 있는데 아무도 세비 인상 요구를 하지 않고 그리고 감히 국민 앞에 20대 국회가 출발하면서 세비 인상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이 상황에 세비 삭감도 아니고 동결이라는 이런 세비를 가지고 뭔가 환심을 사고 관심을 끌려고 하는 이 행태가 얼마나 비본질적이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그만큼 어떤 의지가 있다. 그런 마음이 있다. 지방 의원들이 그걸 몇 배 올려달라 의정 활동비 몇 배 올려달라고 며칠 전에 나왔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가만 놔두면 충분히 그렇게 할 개연성이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걸로 한번 밀고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야 3당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출범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정당인 국민의당이 가시밭길에 놓였다는 평가가 많은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다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기 수습의 어려움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신 두 공동대표의 희생이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 국민의당 수습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철수, 천정배 두 분은 국민의당의 훌륭한 자산입니다. 안철수의 새정치, 천정배의 유능한 개혁정당 목표는 우리가 향후 활동에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3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지 않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정상이 아닌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정답은 일하는 것입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의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 자, 김 국장님, 저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당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수습을 해야 될까요? 국민의당은 지금 뭐 당장은 리베이트 의혹 요거를 잘 마무리하고 이거를 그리고 그걸 분명히 쇄신하는 모습 보이고 또 징계 부분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김수민 의원 이거를 분명히 하면서 당을 정상의 상황으로 지금 비정상 상황이니까 당을 돌려놓고 앞으로 대권 그 가도를 준비하는 이런 걸 하는데 어떻든 여야가 다 총선에서 승리한 당도 있고 참패한 당도 있음에도 다 비정상 상황이 됐다는 거고 이 비대위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킹메이커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비대위 체제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비대위 체제가 된 것은 보면은 뭐 비정상인 측면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어쨌든 당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쨌든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응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비정상이지만 이제 비대위 체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론 당에 어쨌든 완전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불안정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어떤 대권 주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요. 비대위가. 비대위원장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 역학관계에서 특정 대선 주자들의 목적 함수에 따라서 거기에 지원해주거나 맞추거나 하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일단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들의 요구하는 바에 보다 더 민감하게 결정을 좀 수월하게 내릴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각 당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이 비대위 체제가 오히려 3당 간의 어쨌든 협의들을 더 촉진할 수도 있으리라고 보고 보다 자유로운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활발한 3당 간의 협의 뭐 이런 것들을 좀 낳게 하는 이전보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일정 부분 있지 오히려 않을까. 대선 국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런 그렇지. 말씀이신 지금 거죠? 측면에서 그런 거죠. 만약에 대선 주자급 당대표가 있으면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본인의 이해관계, 당의 이해관계 같이 합치시켜야지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약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좀 잘 된 거죠. 잘 됐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자 오늘도 우리는 김수민, 박선숙 이야기를 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려 어제 안철수 대표의 그 사퇴 용단 이후에 김수민, 박선숙 리베이트 사건은 즉 추문은 현실적으로 싹 관심을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일정 부분 차단한. 예. 그리고 당내 갈등 조정 능력, 그다음에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끊임없는 심판대에 올라서서 있어야 됐던 안철수 대표가 그만두고 내려오면서 이제 그 부담을 벗고 대권 레이스에 집중할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 3자 원내대표단의 힘을 실을 것이냐 안 그러면 비대위원장단의 힘을 실을 것이냐에 따라서 당 대표급의 힘이 실리느냐 원내대표급의 힘이 실리느냐는 이제는 박지원 원내대표 또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손끝에 또 달려있단 말이에요. 즉 일정한 그 공세 속에 그리고 내부의 비리 속에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들을 상실했던 국민의당이 또다시 전국의 전면에 나서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어제 안철수 대표의 사퇴로 인해서 다시 땡기고 전체적인 언론과 국민의 눈길을 이후에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확실한 정치적 효과를 지금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백의종군을 하겠다는 안철수 대표에게는 오히려 득이 됐다. 그런 저는 덕이 된다고 보는 거죠. 무조건 덕이 된다고. 무조건 보는 덕이 거죠. 된다. 자, 어제도 한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했었을 때 문재인 대표는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다가 당내 분란을 극도로 몰고 갔던 문제가 있었으면 안철수 대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표보다 나은 모습 한 가지를 보여준 거 보여줬다. 아니에요. 이 이후에 오늘 전체 이 워크숍이 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는 국민의당의 전통이다. 하수목하는 그 워크숍은 전통이다라고 하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후에 안철수 전 대표가 밟을 수 있는 호기들이 상당 부분 늘려 있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일부에서는 또 철수 정치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철수 정치라기보다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더 이상 상처를 입기 전에 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더 이상 또 상처를 입기도 전에 빨리 자른 것, 이것은 지금 양님의 말씀처럼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오히려 적절하게 예. 그러니까 안 대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안 대표가 자기 대선 주자로서의 경쟁력을 더 이상 훼손당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뭐랄까 다시 이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 이 점에서 보면 절묘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각 당마다 비대위 3개 다 비대위지만은 비대위가 보면요, 저는 평시위원회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절박해서 나간 거는 이번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했지만은 아니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그냥 정상 체제로 가기가 뭐 하니까 서로 이해가 안 네. 맞으니까 당분간 더 가자 이거였고, 새누리당 비대위라는 거 친박 비박 싸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느 쪽도 세울 수 없으니까 어정쩡하게 지금 비대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런 참에 뭐 비대위가 우리가 특별히 기대할 건 있을 것 같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누리당이 보여준 것처럼 확실하게 당내 혁신을 하고 또 의회 혁신을 하는데 각 비대위가 앞장서 줌으로써 이 비대위가 그래도 참 비대위라고 이름 붙일만 했네. 적어도 이 정도의 기록은 남겨야 남겨주는 된다. 게 안 좋지 않겠냐. 방금 새누리당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의 비대위가 좀 뭘 잘한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 새누리당 비대위가 진작에 이군현 의원 문제나 건석창 의원 문제나 그다음에 박인숙 의원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 돼요. 계속해서 사과하지 않고 외려 야2당을 계속 공격을 하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오다가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여론의 확산과 파장을 막기 위한 응급 조치를 가지고 들어온 게 비본질적 혁신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너무 정쟁적 관점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외려하고 싶은 게 새누리당 혁신 비대위의 모습이다. 진심으로 다시 사과해야 되는데 이 사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눈에 티끌은 안 보이고 남의 눈에 있는 대들보만 보인다고. 자기 속에서 끓고 있는 고름 덩어리 농량은 안 보이고 남의 거짓만 보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양 의원 지금 표정을 보면 제가 무슨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너무 정색했나요? 근데 어쨌든 내가 대변하는 건 아니고 이게 왜 이 문제 서영교 문제는 왜 터졌냐면 사시 존치하는 그 운동하는 그 젊은이들이 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제 터졌잖아요. 인턴 문제가 처음에 그렇게 터지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이야기했던 이군현 의원 문제라든가 박인숙 의원 문제 거기서 또 덩달아 터진 거거든.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그랬다는 얘기지. 왜 서영교 의원 문제는 터뜨리고 다른 사람 문제는 안 터뜨리냐가 아니라 순서가 그렇게 오니까 비대위 측에서 그러면 앞으로 친인척 채용 금지 법을 만들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나마 제가 잘했다는 것보다 그나마 그래도 제대로 대응하고 한 있다. 가지 박인숙 의원 문제가 전형적인 똑같은 서영교 의원 문제와 같은 친인척 채용 문제잖아요. 지난 28일 날 YTN의 임명진 목사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서영교 의원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운동권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정권교체의 희망이 있는 이 시점에 정권교체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인숙 위원회 후원회 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임명진 목사예요. 그리고 박인숙 위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임명진 목사가 윤리위원장 할 때 당시에 윤리위원을 했던 분이고 최근까지도 윤리위원을 했던 분입니다. 서영교 위원에 대해서 아까 그 이 선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리위원으로서 온갖 우화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는 진식 채용 비리 문제에 걸려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후원회 회장은 자신의 후원에 자신이 맡고 있는 의원이 그거 하고 있는데 네. 남의 당 위원에게 운동권 출신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다음에 비켜달라 의원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정당하는 겁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이 연사 정말 화나서 힘차게 외쳐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 공통분모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치권이 기성 관례, 관습, 전통에 좀 얽매여 있다 보니까 이런 내 잘못을 들여다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처절한 지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의당에 굉장히 호남에서 지지가 떨어졌었는데 이번 조사를 보니까 급등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이제 뚜렷하게 이제 그런 추세가 나타났다 반등하는 이렇게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 조사에서 또 호남만 따로 하게 되면은 오차 범위가 훨씬 더 커지긴 하거든요. 지금 아마도 국민의당이 좀 하락세보다는 다소 이제 올라갔던 것 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네. 올라갔던 것이 좀 주춤했던 것은 네. 아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서영교 의원 등의 악재가 사실은 터지게 되면서 그것이 좀 조정이 되는 측면들이 있었으리라고 보여요. 그런 측면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당의 호남에서의 어떤 지지의 불안정성, 유동성 이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호남에 대한 좀 민심을 존중해주는 의미에서의 국민의당에 대한 이제 지지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후에 전국적 세력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 이것은 여전히 이제 과제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어쨌든 국민의당에 대한 전국민적인 어떤 비판 기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든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호남 민심에 다시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과연 이제 어떻게 당을 추스릴 수 있느냐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을 사실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는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 여부에 이후에도 예.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결국은 보입니다. 사실 이번 국민의당의 사퇴를 계기로 야권에서는요. 야권에서는 또 야권의 새 판짜기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총무본부장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위기가 생길 때 무슨 이렇게 대안으로 자꾸 거론하고 하는데 예. 저는 그런 것은 이렇게 순수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예.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경륜 있는 분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장선 본부장 경륜 있는 분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 박지원 원내대표, 박지원 이제 비상대책위원장도 많은 분들이 와서 국민의당에서 손학규 전 고문 경쟁하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야권 개편 어떻게 보십니까? 개편의 요인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있을 수가 있죠. 이게 하나는 뭐냐 하면 이번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사과하고 조금 어려움에 처했다고 보고 그다음 국민의당도 어려워졌으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전 대표가 됐죠 이제는. 근데 네. 안철수 대표가 사실 이끌어온 국민의당에 손학규 전 대표를 영입을 할 경우에 구원투수로 여기에 소위 빅 무대를 만들어서 빅 텐트, 빅 무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소위 여러 가지 대권 주자 안철수, 손학규 그다음에 내부에 또 정동영 또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천정배 전 대표도 관심이 있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경쟁하는 구도가 돼서 손학규 전 대표를 끌어들이면서 야권이 재편되는 효과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국민의당이 이번 계기로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내년에 현재 원래 당초 예상은 내년 대선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따로 예.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안철수 전 대표 등을 해서 딱 따로 분명히 하고 단일화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한쪽이 좀 당이 어려워지면 통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재편이 거론되는데 제가 보기에 어떻든 어저께 안철수 대표가 사퇴 카드를 던짐으로 인해서 당의 그 리베이트 의혹이 더 확산되는 걸 어느 정도 진화하는 효과를 갖고 본인의 대선 주자의 위험성도 오히려 먼저 던짐으로 해서 타이밍이 좀 늦긴 늦었지만 예.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저께 상황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일단은 과정으로 보시는군요. 네, 저도 뭐 거의 비슷하게 보는데요. 일단
손학규 전 대표의 움직임이 선택지가 한 4개 정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이 복당되지 않고 계속 그 장애에 남아 있었을 때 정의와 유승민, 친이 그룹, 이재호 그룹들 이렇게 해서 묶어서 그 하나의 중도당을 예. 중도 세력을 하나의 당으로 묶는 제4당론이 있었는데 이거는 유승민 의원의 복당으로 물 건너 가버렸어요. 그다음에 더민주당을 복당하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가 워낙 견고해요. 또 하나는 김부겸 의원의 문제입니다. 한때 손학규 계보로서의 김부겸 의원이었는데 이제는 김부겸 의원이 대구에서 살아오면서 사실상 대권 후보로 성장을 하면서 김부겸 의원과 손학규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3당 체제에서는 국민의당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왜 그러냐면 호남 세력의 지지를 손학규 전 대표가 받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3당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국민의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뚝 떨어지고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국민의당 내에 호남계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러면 지금 더민주당과 당대당 재통합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 손학규 대표가 같이 몸을 실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야권 재편의 가능성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과 국민의당 지지율이 변수다. 결정적인 변수가 될 변수다.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김부겸 의원이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보여드렸는데 문재인 유력하지만 저변의 민심 알 수 없다.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로 봐야 근데 될까요? 김부겸 대표가 참 김부겸 의원이 문 전 대표에 도전하는 것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모양새가 도전하는 네. 모양새인데 이건 문 대표로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강력한 어떤 도전자가 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가치를 올려주고 자신에 대한 국민적 그 관심과 기대를 높여주는 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좋은데 그건 바꾸고 말하면 손 전 대표로서 손학규 전 대표로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여지가? 그만 줄어든 거죠. 그런 거 대신에 또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의 퇴진은 바꾸고 말해서 손학규 전 대표가 정치권에 이제 다시 정치 재개를 선언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손학규 대표가 국민의당에 들어가서 영입돼 들어가면 아무도 한 사람밖에 안 되죠. 그런데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아까 뭐 빅스테이지 이야기까지 했는데 빅스테이지든 빅텐트든 밖에서 또 하나의 세력을 만들고 예. 거기에 여러 사람 모든 세력을 새로운 정치 세력을 완전히 결집시키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시 예. 뭉치게 된다면 거기대로 흥행의 요소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3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뭐 또 자기들 반기문 예. 뭐 총장하고 또 누구하고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세 군데서 제법 모양새가 아주 좋은 그런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냐. 양 그런 생각이 의원님은 듭니다. 국민의당이 무너져야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셨는데 오히려 들어가서 경쟁 구도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도 그렇고 이제 더민주도 그렇고 아까 더민주의 경우 과연 김부겸 의원 같은 의원이 지지율이 더 뜨면서 문재인 전 대표 유력 후보와 경쟁하는 상당히 대등하게 경쟁하는 구도로 가는 게 유리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저는 과거의 경우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유리하다는 견해가 있고 일방적으로 앞서가야 유리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당시 후보를 2007년에 경선에 누르고 한 거는 치열한 경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권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였어요. 그래 당선이 어렵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당시 과거에 이해창 후보가 이인재 후보하고 치열한 경쟁을 거치는 바람에 여권이 분열되면서 패배했거든요. 예. 또 지난번에 박근혜 2012년에 될 때도 보면은 거의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의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앞서서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적당히 크는 건 괜찮은데 많이 커가지고 대등한 경쟁이 되면 부담스럽다.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또 특히 또 안철수라는 또 다른 당에서 경쟁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견제하면서 대선 구도로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적당히 견제하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전하는 입장에서는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은 김부겸 의원은 지금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뭐 이미지는 사실 이제 탈 이념
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어느 이제 특정 이념에 국한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대구 지역에서 이제 의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주의를 타파한 또 공로가 있다,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일단은 요약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대권 주자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이제 비전을 더 제시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예. 것들은 아직까지 이제 보여주지 못한 것. 그래서 본인도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이 이제 보면은 그래도 어쨌든 야권 후보이기 때문에 이게 보면 야권 후보들이 많아지게 되면 야권층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거나 뭐 이러면 상관없을 텐데 야권층들이 어쨌든 일정 정도 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층들에게 호소하는 후보들이 야권에 많다는 게 예.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손학규 전 대표도 있고 또 안철수 대표도 전 대표도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권 성향이면서 이 중간층을 흡수하는 사람들이 이미 경쟁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본인이 들어가서 네.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하는 자체가 쉽지 않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야권의 중도 지향하는 후보들이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후보들이 많다 보니까 부각을 더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 뭐 이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권에서는 복당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몸풀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거 하라 또 질책을 하고 있는데 여권 내에서의 움직임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